30년 전 수학여행을 가던 흑인 학생들이 학급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수사는 중단됐고 사건은 종결됐고 가족들은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한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을 다시 살펴보던 중 이전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시고 지금 시청하고 있는 곳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30년 전 밀헤이번 마을은 미국 남부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두가 이웃을 알고 있고 계절이 조용한 리듬으로 지나가고 거리에서 주일 설교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겉모습 이면에는 밀헤이븐에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으려고 노력했던 비극으로 인해 생긴 상처였습니다. 1993년 가을, 밀헤이븐 초등학교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린이 18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9세에서 11세 사이의 아이들은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광활한 산림지대와 산책로가 있는 레이크우드 국립공원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신선한 공기와 자연 산책, 웃음과 배움의 날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이들은 밝은 노란색 스쿨버스에 올라 부모님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교실 밖으로 나가는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버스는 모든 영혼과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것은 30대 초반의 헌신적인 교육자 연희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인내심과 진정한 보살핌으로 유명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행 허가서를 작성하고 공원 직원과 조정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어른 2명은 버스 운전사, 진호라는 남자, 그리고 학교 교감인 상우였다. 적어도 기록에 따르면 그랬다. 저녁까지 버스가 돌아오지 않자 처음의 걱정의 물결은 공황의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전화를 걸었고 서로 전화를 걸었고 마지막으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날 밤 수색대가 조직되었고 아침이 되자 조용한 밀헤이븐 마을은 열광적인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 경찰관, 심지어 지역 소방서까지 학교와 공원 사이의 도로와 숲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헬리콥터들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며 서치라이트가 아침 안개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코를 땅에 대고 개를 데려왔지만 따라갈 냄새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버스와 탑승자들이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어진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돌이켜보면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경찰은 신속하게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교사인 해리스 부인이 조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 실종을 조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의혹을 반영했고 곧 해리스 부인의 얼굴이 모든 지역 뉴스 채널에 관심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도, 몸감 메모도, 목격도, 믿을 만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버스는 발견되지 않았고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옷 한 벌이나 배낭 한 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FBI가 개입했지만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철회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수색으로 시작된 사건은 밀헤이븐 경찰서 뒷방에 먼지 쌓인 캐비닛에 보관된 미제 사건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은 목소리는 동욱교장이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은발과 꾸준한 시선을 지닌 그는 10년 넘게 미래입은 초등학교의 교장을 맡아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인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말은 신중하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서로를 지원하고 때가 되면 치유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자신의 알리바이는 확실했다. 그는 여행 당일 향수병에 걸렸고 그에게 수프를 가져다준 이웃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래입은 밀헤이번 마을은 새로운 기억으로 그 상처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빈자리와 교실은 신입생들로 채워졌다. 실종 아동의 부모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조용히 대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을 광장에 세워진 기념비는 아이들의 이름이 돌에 새겨지는 곳이 되었고 진실이 묻힌 채 남아있을지라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묵묵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모두가 전진하지는 않았습니다. 9살 수연의 엄마인 지민도 놓아주기를 거부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내년 실종 기일이면 그녀는 손을 떨며 딸의 이름을 새긴 글자를 따라가며 비석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추억의 성지로 변화시킨 여성, 미래이분에서 조용한 애도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벽에는 수연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학교 첫날,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 마지막 머리에서 남겨둔 한 가닥의 머리카락. 그녀의 삶은 순간의 모자이크가 되었고, 매 순간은 그녀에게서 훔쳐간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지민의 남편은 실종 후 2년이 지나 상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친구들은 방문을 중단했고 한때 그녀의 집을 가득 채웠던 캐서롤과 동정카드는 먼 추억이 되었습니다. 주방은 점점 줄어들어 침묵만이 남게 되었지만 지민은 깨지지 않았다. 그녀는 물에 빠져 공기를 움켜쥐는 여인의 맹렬함으로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경찰, 주정부 공무원, 언론인 등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그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연구하여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누락된 퍼즐 조각을 찾았습니다. 참사 30주년이 다가오자 지민은 다시 한번 추모비 앞에 서게 됐다. 그녀의 손은 풍화되었고 눈은 예리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탐정이자 역사학자였으며 사명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질문에 지쳤고 그녀의 끈기는 조용한 전설이 되었지만 그녀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밀헤이번의 아이들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었고 그림자 속에 숨어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리 깊이 파헤쳐야 하고 진실이 얼마나 어둡더라도 그것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이 끝났지만 잊혀지지 않은 채 새로운 장이 곧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비밀과 계시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랫동안 지연된 부인할 수 없는 정의의 끌림이 가득한 장이었죠. 지민이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묘지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밀헤이븐의 하늘은 흐렸다. 과거의 무게로 공기가 무거워서 조용한 힘처럼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깨끗하게 닦아진 비석과 흐릿한 회색빛 아래 이름이 새겨져 빛나고 있었지만 가슴의 아픔을 달래주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30년의 침묵, 대답 없는 질문, 시간이 강물을 침식하는 돌처럼 딸의 이름을 삼키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녀에게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목적을 갖고
자신의 개인 보관소가 된 여분의 침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벽에는 선반이 늘어서 있었고 각 상자에는 이름과 날짜가 적힌 상자, 신문 스크랩, 오래된 경찰 보고서, 인터뷰 녹취록 등 그녀가 수년에 걸쳐 수집한 모든 것이 이 벽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식적인 이야기를 오랫동안 받아들였지만 지미는 한시도 시선을 멈추지 않았다.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것을 느꼈고 마음의 가장자리를 갉아먹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수영과 친구들의 사진이 가득한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은 어린 시절의 타임캡슐이었습니다. 웃는 얼굴, 어색한 포즈, 모든 것이 바뀌기 전 얼어붙은 순간 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은 견학 전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어깨에 팔을 얹고 학교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노란색 스쿨버스가 어렴풋이 보였고 거기 맨 오른쪽에 동욱이 서 있었다. 지민의 숨이 목에 걸렸다. 그녀는 그 이미지를 바라보았고 맥박이 빨라졌다. 그리는 그날 자신이 아팠었다고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공식 기록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아이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왜 거짓말을 했나요? 그 깨달음은 그녀를 통해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만일 그가 학교에 있었다면 또 무슨 거짓말을 했겠는가?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어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공식 성명을 꺼냈습니다. 그리는 실종 여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학교의 얼굴이었고, 언론에 연설한 사람이었고,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가능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확신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침착했습니다. 뭔가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이 사건을 광범위하게 보도한 지역 신문인 밀헤이번 거제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답을 한 접수원은 젊어 보이는데 아마도 비극이 일어났을 때 아직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1993년 수학여행에 대한 옛날 기사를 좀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아, 실종 말씀이신가요? 접수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건 정말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 당시 우리 아카이브의 대부분은 디지털이 아니지만 물리적 사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동욱 씨와는 그때의 진술, 기자회견, 인터뷰 등 무엇이든 필요하다고 말했다. 잠시 멈췄다가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지민은 코트를 챙겨 수십 년 동안 우뚝 서 있던 작은 벽돌 건물인 신문사 본부로 차를 몰았다. 안으로 들어가 기록 보관소로 안내됐고 그곳에서 나이 많은 기자 영재가 인사를 건넸다. 그는 실종 사건을 덮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앨리스가 안경을 콧대 위로 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년 전화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지 묻곤 했어요. 지민은 아직도 그렇다고 말했다. 앨리스는 잠시 그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해봐요.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봅시다.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오래된 신문 더미를 뒤졌습니다. 지민은 기사를 하나하나 훑어보며 그린의 진술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지 이틀 후에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인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상황을 처음 들은 건 그날 저녁 경찰이 전화를 했을 때였다. 고 말했다. 지민은 턱을 괴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편안히 앉아 그 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에 얹혀졌다. 숨길 것이 없다면 왜 그렇게 간단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집으로 운전하면서 신문을 접고 가방에 넣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린이 학교에 있었다면 뭔가를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관여했을까요? 그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책상으로 가서 밀 헤이번 퍼블릭 레커즈즈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동욱이라고 쳤다. 그의 이력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범죄 기록도 없고, 스캔들도 없고, 재정적 문제도 없으며, 적어도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학교 기록을 검색한 결과, 실종 2년 후 그린이 교장직을 사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일찍 은퇴한다고 주장했지만, 기록에는 특이한 것이 드러났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개인 유산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지민의 피부가 따끔거렸다. 누가 그에게 그 돈을 주었나요? 그녀는 맥박이 뛰면서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학교에서 일했던 사람, 즉 간과되었던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전직 학교 비서였던 혜원이 생각났다. 혜원은 실종되기 몇 년 전부터 미래입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였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혜원아, 지민이야. 잠시 멈춤, 지민아, 오랜만이야, 알아. 들어봐, 그린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침묵, 그러자 혜원은 한숨을 쉬었다.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제발, 지민이 눌렀다. 중요해요. 실종 당시나 그 이후에 특이한 점을 언급한 적이 있었나요? 또 다른 멈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혜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너무 빨리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민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가 현장 학습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혜원은 한 번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것 같았어요. 지민은 휴대폰을 잡았다.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말한 적 있나요? 모르겠어요. 혜원은 머뭇거렸다. 그런데 유산이 아니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혜원은 또 망설였다. 보상이었다는 속삭임도 있었어요. 지민의 숨이 막혔다. 무엇에 대한 보상이요? 지민아,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너라면 조심할 텐데.
이 마을의 어떤 것들은 땅에 묻어두도록 되어 있었어. 라인이 끊어졌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전화기를 귀에 대고 놀란 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동욱은 여행 전날 학교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방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유산이 아닐 수도 있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마을을 떠났고, 이제 전 동료는 그것이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녀의 내장에 아픈 느낌이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찾기 위해 3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상 스탠드에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지난 며칠 동안 정리한 메모를 바라보는 지민은 과거의 무게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눌려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제 위치에 맞춰지고 있었지만 그 조각들이 만들어낸 그림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욱은 실종 전날 자신의 행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는 2년 후 거에게 돈을 받았고, 이제 혜원의 말에 따르면 그 돈은 상속이라기보다는 보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엇에 대한 보상이요? 그 질문은 그녀를 괴롭혔고, 그 의미는 어둡고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린이 실종에 연루됐다면, 이는 아이들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납치되거나 팔렸거나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지나쳐버렸다. 그녀는 마침내 현실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묘지로 돌아왔습니다. 추도식을 위해서도 자신의 슬픔 때문에도 아니고 뭔가 그녀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줄지어 늘어선 무덤 사이를 지나 돌에 새겨진 실종 아이들의 이름을 지나갔습니다. 이곳은 폐쇄되지 않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안식처가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쇄는 거짓말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묘지 저편에 한 여성이 지민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경직되어 있다. 그녀는 늙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풍화된 뭔가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녀가 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묘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은 머뭇거리다가 앞으로 나섰다. 다가오는 발소리에 여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지민은 숨이 막혔다. 그 유사성은 기괴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 얼굴을 이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보다 더 어린 모습을 옛날 학교 사진에서 30년 전 뉴스 보도에 도배된 학급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군지 몰라도 실종된 아이들 중 한 명과 꼭 닮았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여자는 긴장했다. 이어 지민은 내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의 눈은 날카롭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지민은 너는 내 딸반이었어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잠시 동안 침묵만이 흘렀다. 그러자 여자는 길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은혜예요. 그녀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의 무릎이 거의 굽혀졌다. 은혜. 실종된 아이들 중 한 명입니다. 살아있는. 지민은 목에 걸린 덩이를 삼켰다. 어떻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는 혹시라도 감시당할까봐 두리번거리며 머뭇거렸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와 함께 가자. 지민은 은혜를 따라 동네 변두리에 있는 작은 카페로 갔다. 그들은 엿보는 눈을 피해 뒤쪽 부스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쥐고 손을 떨던 지민은 조심스러운 기대감으로 은혜를 바라보았다. 은혜는 손대지 않은 음료수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조용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녀가 말을 이었다. 버스는 결코 공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민의 숨이 막혔다. 우리가 떠난 그날 아침.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계속했다. 해리스 부인은 우리가 앞으로 갈 하이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약 20분 후에 나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향해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산업 지역을 향해 서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손가락이 컵을 꽉 쥐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다고 은혜는 말했다. 우리는 단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곧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민은 그녀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버스에 탔다. 그중 한 명이 운전사에게 뭐라고 속삭인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고 그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냥 걸어갔습니다. 지민은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들은 해리스 부인을 안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소리를 내면 아이들이 다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겁에 질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우리를 다른 곳, 어두운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지민은 테이블을 꽉 쥐었다. 은혜는 우리는 며칠 동안 창고에 갇혀 있었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계속 분리시켰어요. 우리 중 몇 명이 여전히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애들도 몇 명 봤을 뿐인데. 나머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들은 하나 둘씩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목구멍에 담즙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은혜는 그들이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리했습니다. 마을에 누군가가 있어요. 지민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린이었어? 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첫날 밤이 아니라 나중에요. 창고에 오셨어요. 지민의 시야가 가장자리로 흐려졌다.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혜가 말을 이었다. 그와 함께 다른 남자도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인간도 아닌 것처럼 바라보던 그 사람의 눈빛만 기억나요. 지민의 몸이 마비됐다. 어떻게 나왔나요? 그녀가 물었다. 은혜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실수야.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달렸다.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나왔는지조차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진실의 무게가 물리적인 힘처럼 그녀를 짓누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동욱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을 뿐이었다. 그는 그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침묵 끝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수연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혜는 눈을 내리깔았다. 지민은 은혜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은혜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들이 처음으로 데려간 사람 중 하나였어요. 지민의 목구멍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30년 동안 그녀가 짊어진 슬픔이 그녀를 온통 삼켰지만 그 이면, 괴로움 이면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동욱은 자신의 아이를 훔쳤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 지민은 진실을 찾기 위해 30년을 보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갖게 되자 아는 고통이 궁금해하는 고통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지식은 그녀의 가슴 속에 무거워져 그녀를 짓누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수연은 그녀에게서 빼앗기고 훔쳐졌다. 그녀는 지민이 그녀를 구할 기회를 갖기도 훨씬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의가 실현될 때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서 밖에 있는 차에 앉아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불안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휘트머는애는 그녀 옆에 조용히 긴장한 채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민은 이 순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30년 동안 그녀는 거의 살아남지 못한 악몽의 짐을 짊어지고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빛 속으로 들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조용히 말했다. 은혜는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예, 그렇습니다. 지민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자. 경찰서는 메마르고 차갑고 커피와 종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민은 수년에 걸쳐 이곳에 여러 번 와서 다른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다시 열어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즉 연민, 피로, 조용한 좌절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로 올라갔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태진 씨랑 얘기 좀 해야 해요. 밀 헤이븐 실종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경찰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작은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며 회색 벽 위로 강렬한 빛을 발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백발의 50대 남성 태진이 지친 표정으로 들어왔다. 이건 또 아니길 바라요. 그는 은혜를 보고 말을 멈췄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민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실종된 아이들 중 한 명이에요. 고오. 몇 년 동안 진실을 쫓던 중 처음으로 지민은 경찰관이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짓는 모습을 지켜봤다. 젠서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라, 고 그는 말했다. 은혜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버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들을 데리러 온 사람들, 그들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등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지만, 지민은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고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욱에 관한 부분에 이르자 젠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밀헤이븐 초등학교 전 교장이 인신매매에 연루됐다는 겁니까? 그는 물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고에 왔습니다. 나는 그를 봤어요. 젠슨은 코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녀의 말에 무게를 견디며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일어섰다. 전화를 좀 해야 해요. 지민과 은혜는 젠슨이 방을 나가는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민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 주먹을 쥔 채 움켜쥐었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게가 늘어나고 고통스러운 속도로 몇 분씩 기어갔습니다. 그러자 문이 다시 열렸다. 젠슨은 얼굴을 읽을 수 없는 채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재개할 예정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안도감이 파도처럼 지민에게 밀려왔다. 젠슨은 계속해서 신문을 위해 그린을 불러들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진술을 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침을 삼켰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적할 수 있나요? 젠슨은 망설였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원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뭔가가 있었다. 그들이 역을 떠날 때쯤에는 하늘이 어두워졌다. 지민은 여전히 혈관을 통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가운데 운전대를 잡은 채 차에 앉아 있었다. 그럼, 사이렌. 그녀는 때마침 고개를 돌려 경찰차 호송대가 역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은 밤에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욱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멀리서 따라가던 지민이 운전을 했다. 그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의 싸움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30년 동안 이 남자를 찾으며 공허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살았고, 그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린의 집은 넓었고, 도로에서 한적한 곳에 있었고, 남자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몇 분 만에 그곳을 포위했고, 경찰은 신속하고 통제된 대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습니다. 동욱은 지민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현관으로 나갔다. 은빛 머리카락은 더 가늘어졌고 체격은 약간 구부정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을 본 순간 지민은 두려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에 그의 눈이 커졌다. 경찰관들은 재빠르게 움직여 그의 팔을 붙잡고 등 뒤로 고정한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는 겁에 질려 목소리를 높이며 무언가를 외쳤지만 지민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끝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끝났습니다. 지민은 얼굴에 따뜻한 눈물의 흔적이 느껴지기 전까지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바퀴를 붙잡고 몸을 안정시켰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싸웠는데 이제 여기에 왔으니 공허함을 느꼈다.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려 했지만 여전히 수연은 없었다. 은혜는 여전히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범죄의 희생자로서 아직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밀헤이번, 마을은 뒤집어졌습니다. 동욱의 체포는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자들이 마을에 몰려들어 그의 과거를 파헤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부패와 숨겨진 거래에 대한 속삭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는 납치와 인신매매 음모 등 여러 가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더 많은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지역 사업가, 전직 법 집행관, 수십 년 동안 밀헤이번에 살면서 일반 시민처럼 거리를 걷고 있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지민은 모든 법정 심리에 앉아 딸을 훔친 남자가 주황색 점프수트를 입고 테이블에 손을 묶은 채 앉아 있는 것을 지켜봤다. 그는 더 이상 강력해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지민은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정의는 평화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수연의 기념비를 방문했다. 그녀는 여전히 딸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며 딸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은혜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꾸준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섰습니다. 자녀를 잃은 가족들, 너무 두려워서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결코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민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딸의 추모비 옆에 섰을 때 그녀는 또한 수연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았고 그녀의 싸움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비슷한 내용을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려면 채널의 다른 동영상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면 이 동영상을 공유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